어머니를 5년간 헌신적으로 돌봐준 간병인. 30년 전 우리 가족이 도와줬던 이웃집 소녀였기에 더욱 믿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다음 날 그녀가 건넨 차용증에는 3,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빌려가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한 순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간 사라진 6천만 원. 치매 진단 이후 급증한 현금 인출. 그리고 은행 CCTV가 포착한 충격적인 장면. 제3자가 손을 잡고 강제로 서명시킨 것으로 판단됨. 과연 그녀는 정말 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병을 이용한 범죄자였을까요? 필적 감정 결과가 밝혀낸 진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 담긴 예상치 못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어머님께서 제게 3,200만 원을 빌려가셨어요. 장례식장 복도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지근한 커피가 손등으로 흘러내렸고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어요. 지은 씨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손에는 흰색 봉투를 들고 있었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지은 씨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급하게 필요하시다고 해서요. 제 적금을 깨서 드렸어요. 이게 차용증이에요. 차용증이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A사 용지 여러 장이 나왔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차용증, 금액 500만 원. 일자 2023년 8월 15일. 차용인 이순자인. 어머니의 이름 옆에 찍힌 도장. 그리고 그 아래 어머니의 서명. 떨리는 필체였지만 분명 어머니 글씨였어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차용증. 이번에는 400만 원. 그 다음은 600만 원. 계속 넘기다 보니 총 7장의 차용증이 나왔어요. 마지막 장에는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지은 씨 명의의 통장에서 어머니 이름으로 송금된 내역들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고요. 이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200만 원이라니. 어머니가 왜 그런 큰 돈을 지은 씨한테 빌렸다는 거지? 어머님이 급하게 필요하시다고 하셨어요. 지은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떨렸어요. 처음에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작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금액이 커지셔서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화가 난 것처럼 들렸어요. 지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민주 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바쁘니까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머니를 방치했던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전화도 5분을 넘기지 못했고, 한 달에 한 번 찾아뵙겠다던 약속도 두세 달에 한 번으로 흐지부지 되곤 했었죠. 그 빈자리를 지은 씨가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이나. 장례식장 안쪽에서 조문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 씨,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은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어머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잃은 게 저만큼이나 슬픈 것처럼.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995년 여름, 옆집에 살던 가난한 집 딸. 학교 갈 돈이 없어서 울고 있던 그 아이를 어머니가 데려와 밥을 먹이고 학비를 도와주셨었죠. 그때 그 아이가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렴. 내가 잘 되는 게 아줌마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20년 후 그 아이가 간병인이 되어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동안 월급도 거의 받지 않고 어머니를 돌봐줬어요. 제가 못한 일을 대신 해준 거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 없잖아. 저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확인 후에 연락드릴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정말 괜찮아요. 지은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고마운 사람인가 아니면 아니야.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 동안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봐준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손에 들린 차용증의 무게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길,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아니, 제 눈이 떨려서 그렇게 보인 건지도 몰랐습니다. 빈소 앞에 어머니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 그 미소를 보며 저는 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진작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까? 왜 더 자주 전화드리지 못했을까? 왜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신지도 모르고 있었을까? 결국 저는 나쁜 딸이었습니다. 언니, 어디 갔다 와? 동생 같은 사촌 동생 민지가 다가와 물었어요. 아, 잠깐 바람 쐬러. 차용증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도 안 된 일을 말하기가 그랬어요.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나와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3,200만 원을 빌리셨을까?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 차용증의 날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계속 돈을 빌리셨다는 건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은 씨의 눈물 어린 얼굴도 떠올랐어요. 그 진심 어린 슬픔이 연기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다시 한번 차용증을 펼쳐봤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서명, 희미한 도장, 날짜, 금액,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4월의 차가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일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장례를 치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래된 가구 냄새, 한약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채취가 섞인 3개월 전 마지막으로 왔을 때도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어머니가 즐겨 덮으시던 담요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텔레비전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4월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리 좀 해야겠다.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오빠는 중국에 있으니까 못 오고 결국 정리는 제 몫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동안 어머니 간병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이것도 못하면 정말 불효자식이니까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지은 씨가 마지막까지 정리해 뒀나 봅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단정하게 개켜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평소 입으시던 면 블라우스들, 편한 바지들. 손으로 만져보니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 봉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비타민. 복용 시간이 적힌 메모지도 붙어 있었고요. 세 번째 서랍. 여기에는 어머니의 개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아버지 유품, 그리고 통장.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쪽에 비닐 파우치가 있었고 그 안에 통장 3개가 들어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은행 통장, 잔액 4,200만 원. 두 번째는 우리은행, 잔액 3,100만 원. 세 번째는 농협, 잔액 1,700만 원. 총 9천만 원. 생각보다 많네. 저는 통장을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민은행 통장의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2022년 3월 15일 현금 인출 250만 원. 2022년 4월 20일 현금 인출 300만 원. 2022년 5월 18일 현금 인출 280만 원.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한 흔적이 쭉 이어졌어요.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 동안. 대체 왜 어머니가 그렇게 큰 돈을 매달 현금으로 인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카드로 결제하셨고 생활비도 한 달에 50만 원이면 충분하셨으니까요. 저는 우리은행 통장을 펼쳤습니다. 2023년 2월 10일 박지은 50만 원. 2023년 3월 15일 박지은 100만 원. 2023년 5월 22일 박지은 80만 원. 지은 씨 이름으로 된 계좌 이체가 줄줄이 나왔어요.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총 20회 정도. 금액을 대충 계산해 보니 2,400만 원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차용증에 나온 3,200만 원 외에도 이미 이렇게 많은 돈이 지은 씨한테 갔다는 말인가? 아니야. 이건 월급일 수도 있어.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간병인 월급으로 주신 거라면 이상할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농협 통장을 펼쳤을 때 그 생각도 무너졌습니다. 2023년 8월 10일 롯데백화점 카드 결제 85만 원. 2023년 9월 5일 신세계백화점 카드 결제 120만 원. 2023년 10월 12일 현대백화점 카드 결제 68만 원. 어머니는 백화점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평생 재래시장만 다니셨고 옷도 이마트에서 사셨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백화점에서 100만 원씩 쓰신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누가 어머니 카드를 쓴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꽉 쥐자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은 씨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올랐고 동시에 이 이상한 거래 내역들이 겹쳐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빠한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오빠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민주야. 무슨 일이야? 오빠, 지금 시간 괜찮아? 응, 괜찮아. 왜? 엄마 통장 좀 봤는데. 저는 통장을 카메라에 비춰줬어요.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그래서라니. 2년 동안 매달 몇백만 원씩 현금 인출하고 지은 씨한테 2,400만 원 보내고 백화점에서 카드 긁고. 이게 이상하지 않아? 엄마가 쓰신 거겠지. 뭐? 엄마가 무슨 일로 그렇게 큰 돈을? 병원비 아니었을까? 아니면 지은 씨한테 월급 주신 거든지. 병원비는 따로 카드 결제 내역이 있어.
그리고 월급치고는 금액이 들쑥날쑥해. 민주야. 오빠의 목소리가 약간 짜증 섞인 톤으로 바뀌었어요.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지은 씨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지. 이상한 거 맞잖아. 지은 씨가 5년 동안 엄마 돌봐줬잖아. 월급도 거의 안 받고. 그 정도면 충분히 받을 자격 있어. 나도 고마운 건 알아. 근데 이건, 그리고 말이야. 오빠가 제 말을 끊었어요. 지은 씨가 한 달 전에 나한테 연락 왔어. 뭐? 엄마 돌본 것에 대해 유산 중에서 5천만 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뭐라고 했는데? 당연하다고 했지. 5년간 돌봐줬는데 그 정도는 줘야지. 오빠는 돈 한 푼 안 내면서 쉽게 말하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 오빠는 중국에 있으면서 한 번도 안 왔잖아. 엄마 돌보는 것도 병원 가는 것도 다 지은 씨가 한 거잖아. 그러면서 유산은 반으로 나누자고. 오빠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중국에 있는 게 내 잘못이야?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알았어.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이 통장 내역은 설명이 필요하잖아. 민주야, 솔직히 말할게.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지금 지은 씨 의심하는 거 맞지? 엄마 돈 빼돌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냥 엄마가 치매 있으셨잖아.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지은 씨가 대신 돈 관리하고 필요한 데 쓴 거겠지. 뭐가 문제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 민주야. 오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 지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 돌아가셔서 힘든 거 알아. 근데 그렇다고 은인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않아? 은인? 5년 동안 우리 엄마 돌봐준 사람이 은인 아니면 뭐야? 그 사람 아니었으면 엄마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은 씨가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훨씬 더 힘들게 지내셨을 거예요. 요양원에 가셨을 수도 있고요. 그냥 3천만 원 주고 끝내자. 지은 씨도 그 정도면 만족할 거야. 근데 나는 찬성이야. 너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알았지? 영상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빠 말이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은인한테 이러는 게 배은망덕한 짓일까?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불편했어요. 2년 동안 매달 20만 300만 원씩 현금 인출. 지은 씨 계좌로 2,400만 원 이체. 백화점 카드 사용 800만 원. 대충 계산해도 6천만 원은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가 차용증으로 제시한 금액은 3,200만 원.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거지? 저는 일어나서 다시 통장을 펼쳤어요.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하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얼마를, 어디로. 정리하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2022년 3월부터 현금 인출이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백화점 카드 사용이 시작됐고요. 지은 씨가 제시한 차용증 첫 번째 날짜도 2023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오빠한테 기댈 수 없다는 것. 진실을 밝히는 건 제 몫이라는 것.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파트에서 보는 마지막 노을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내일 은행에 가서 더 자세한 거래 내역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지은 씨를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는지.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사셨던 공간. 이제는 텅 빈 집. 엄마, 제가 꼭 확인해 볼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옆집 문이 열리며 김 여사가 나왔어요. 어머, 민주 씨?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말 안 됐어요. 좋은 분이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김 여사가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은 씨 말인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이 조심스러웠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나? 지은 씨가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 가는 걸 봤어요. 백화점이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롯데백화점이었나? 통장에서 봤던 거래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은 씨 뒤를 따라가시더라고요. 표정이 좀 멍한 느낌이었어요. 김 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그때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머님이 평소에 백화점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건 없으셨어요? 작년 가을쯤이었나? 관리사무소 앞에서 어머님을 봤어요. 혼자 서서 멍하니 계시길래 물어봤죠. 어디 가세요? 했더니 은행에 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은행 가시면 되잖아요 했더니 어머님이 어떻게 가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드릴까 했는데 그때 지은 씨가 나타나서 어머님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김 여사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민주 씨, 혹시 어머님이 그때 치매가 있으셨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셨던 거네. 증상이 언제부터였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년 전쯤부터 어머님이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시긴 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든지 어디 가셨다가 길을 못 찾으신다든지. 2년 전, 2022년,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혹시 지은 씨가 다른 이상한 행동한 거 없었나요? 김 여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한 번은 택시 기사님한테 들었는데, 지은 씨가 어머님 모시고 은행 자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항상 멍하니 계시고 지은 씨가 다 처리했다고. 언제쯤이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주 봤다고 하던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 씨,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해야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는 것.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던 대학병원 신경과였어요. 의료 기록 발급 받으러 왔는데요. 환자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딸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셔서 정리하려고요. 간호사가 서류를 건네줬어요. 사망 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1시간쯤 기다리자 두꺼운 파일을 받았습니다. 차에 앉아서 파일을 펼쳤어요. 첫 장부터 찬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5월 12일 진단명 경도인지장애 MCI 마일드 카그니티브 인프 AIRMENT
소견 기억력 저하, 일상생활 수행 가능하나 복잡한 업무 처리 시 어려움 호소.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 회사 일에 치여서 어머니 전화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22년 3월 18일. 진단명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 소견인지 기능 악화 진행. 최근 사건 기억 장애, 시공간 지각 능력 저하. 금전 관리 능력 저하 관찰됨. 보호자의 지속적 관찰 필요. 금전 관리 능력 저하.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22년 3월.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2023년 8월 5일. 진단명 알츠하이머병, 중기 진행. 소견인지 기능 현저히 악화. 가족 구성원 이름 혼동. 시간 개념 상실. 타인의 도움 없이 금융거래 불가능.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호자 필수. 타인의 도움 없이 금융거래 불가능.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은 씨가 제시한 차용증. 첫 번째 날짜가 2023년 8월 15일이었어요. 의사가 금융거래 불가능이라고 진단한 지 10일 후였습니다. 다음 장. 2023년 11월 20일. 소견 증상 급격히 악화. 가족 얼굴 인식 어려움. 일상적 대화 불가능. 배회 증상 관찰됨. 마지막 장. 2024년 2월 8일. 소견 말기 단계 근접. 의사소통 거의 불가능. 전적인 돌봄 필요. 파일을 덮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지은 씨가 전화로 어머님 괜찮으시다고 할 때마다 안심하고 넘어갔어요. 아니, 안심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야 제가 편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울 시간은 없었어요. 저는 다시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2023년 8월 15일 마이너스 500만 원. 2023년 9월 10일 마이너스 400만 원. 2023년 10월 5일 마이너스 600만 원. 2023년 11월 20일 마이너스 300만 원. 2023년 12월 15일 마이너스 500만 원. 2024년 1월 10일 마이너스 400만 원. 2024년 2월 5일 마이너스 500만 원. 모두 의사가 금융거래 불가능이라고 진단한 이유였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 20일 차용증은 어머니가 가족 얼굴도 제대로 인식 못하신다는 진단을 받은 바로 그날이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상태에서 스스로 돈을 빌렸다? 차용증에 서명했다?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네, 민주 씨. 지은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지은 씨, 시간 괜찮으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통장 보셨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왜 그걸 물어보는 거지? 네, 봤어요. 그랬군요. 지은 씨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언제 만날까요? 오늘 저녁 어때요? 어머니 집 근처 카페에서. 알겠어요. 7시에 뵙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직접 물어볼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셨는지,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판단 능력을 잃으신 상태에서 어떻게 차용증에 서명하셨는지. 저녁 7시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지은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민주 씨,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일로 고생 많으셨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지은 씨가 작게 웃었어요. 지은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과 의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2022년부터 매달 큰 돈을 인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은 씨 계좌로도 많은 돈이 갔고요. 지은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지은 씨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어요. 병원비였어요. 어머님 치매 치료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병원비 영수증 있으세요? 일부는 있는데 현금으로 낸 건 영수증이 없어요. 그럼 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돈은요? 2,400만 원. 그건 지은 씨가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월급 대신. 월급치고는 금액이 들쑥날쑥한데요. 어머님이 그때그때 필요하신 만큼 주셨어요. 저는 의료 기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지은 씨, 이거 봐요. 지은 씨가 서류를 내려다 봤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어머니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의사가 직접 진단한 거예요. 그런데 차용증은 모두 그 이후에 작성됐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주 씨, 오해예요. 무슨 오해요? 어머님이 정신이 맑을 때 쓰신 거예요. 치매 환자분들도 가끔 정신이 또렷한 순간이 있잖아요. 2024년 2월에는 어머니가 의사소통도 거의 불가능하셨대요. 그때도 또렷하셨나요? 지은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 씨,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진짜 어머니가 스스로 그 돈을 빌리신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 씨는 지은 씨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아세요? 네. 어머님은 민주 씨를 기다리셨어요. 매일. 오늘은 전화 올까, 오늘은 올까, 그렇게.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민주 씨는 안 왔죠.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5분. 지은 씨, 지금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이 민주는 나한테 관심 없어라고 하셨어요. 지은이 내가 더 딸 같아라고도 하셨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봐드린 거예요. 5년 동안 월급도 거의 안 받고 그건 고마워요. 정말. 근데 돈 문제는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주고 싶어 하셨어요. 지은아, 너한테 빚졌다. 이거라도 받아라라고 하시면서.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지은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노트였습니다. 이거 봐요. 어머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노트를 펼치자 어머니 필체로 쓰인 메모들이 나왔어요. 지은아, 이 돈 좀 써. 민주는 나한테 관심 없어. 지은이가 더 딸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를 그렇게 원망하셨을까요? 민주 씨, 지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카페를 나왔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지은 씨 말이 맞는 걸까? 어머니가 정말 저를 원망하셨을까? 그래서 지은 씨한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셨을까? 아니면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지은 씨와의 만남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쓰신 것처럼 보이는 메모들, 지은이가 더 딸 같아라는 글씨, 그게 진짜 어머니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죄책감을 자극하려는 지은 씨의 전략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 5월 말의 토요일 오후, 저는 다시 어머니 아파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이웃들을 만나는 것. 먼저 501호 김 여사를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금방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민주 씨.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요. 들어와요. 거실로 안내받아 앉았어요. 김 여사가 보리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일로 왔어요? 사실 어머니 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김 여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지난번에 지은 씨 얘기해 주셨잖아요. 혹시 다른 것도 기억나시는 게 있나 해서요. 아, 그거. 김 여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작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7월쯤 엘리베이터에서 지은 씨를 만났는데 손에 롯데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명품관 쇼핑백이었어요. 명품관이요? 네. 루이비통이었나? 제가 물어봤죠. 오늘 쇼핑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지은 씨가 당황하면서 아,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날 어머님도 같이 계셨어요. 근데 어머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멍하니만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상태가 어떠셨어요? 좀 이상했어요.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저를 보시기만 하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다른 건요? 9월이었나 10월이었나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들었는데요. 어머님이 혼자 로비에 앉아 계셨대요. 한참을요. 직원이 어디 가세요? 물어봤더니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집에? 네. 근데 어머님 집이 바로 이 아파트 5층이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여기가 댁인데요 했더니 어머님이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되묻으셨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지은 씨가 나타나서 어머님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해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라고 하면서 그게 언제쯤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세요? 9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추석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2023년 9월. 차용증 두 번째가 작성된 시기였습니다. 김 여사님, 혹시 어머니랑 지은 씨가 은행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은행이요? 직접 본 건 아니고 1층에서 택시 타고 나가시는 건 몇 번 봤어요. 지은 씨가 어머님을 부축해서요. 그때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힘없어 보이셨어요. 지은 씨가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더라고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장소, 상황. 민주 씨,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은 씨가 뭔가 확실한 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간병인들 중에 나쁜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네를 나와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근무 중이던 젊은 직원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504호 이순자님 따님인데요. 아, 고인이 되신 조의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로비에서 길을 못 찾으신 적 있었다는데 기억나세요? 아, 네. 기억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9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오후 근무였는데 어머님이 로비 소파에 혼자 앉아 계셔서 여쭤봤거든요. 어떤 상태셨어요?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계속 집에 가야 하는데라고 하시면서 어디론가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댁인데요 했더니 정말 놀라신 표정으로 여기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후에는요, 간병인 분이 오셔서 모시고 올라가셨어요.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그 간병인 분 자주 보셨어요? 네, 거의 매일 봤어요. 5년인가 그렇게 계셨잖아요. 혹시 이상한 점 없었나요?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상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택시를 자주 타셨어요. 어머님하고 같이요. 어디로 가시는 것 같았어요? 은행 쪽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오늘 어디 가세요? 물어봤는데 간병인 분이 은행 업무 좀 보러 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자주요? 한 달에 두세 번? 특히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더 자주 나가신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시기가 차용증이 집중적으로 작성된 때였어요. 혹시 CCTV 확인 가능할까요? CCTV는 3개월까지만 보관돼요. 그 이전 건 이미 삭제됐을 거예요. 최근 것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경찰 요청이 있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와 1층 로비에 있는 택시 승강장으로 갔어요. 평일 오후라 택시 기사 몇 분이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한 분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504호 이순자님 따님인데요. 혹시 저희 어머니 기억하세요? 아, 돌아가신 분. 안 됐습니다. 작년에 간병인하고 자주 택시 타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기억나세요? 은행이요. 주로 신한은행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 상태가 어떠셨어요? 기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좋아 보이셨어요. 항상 멍하니 계시고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간병인 분이 다 챙기시더라고요. 간병인은 어땠어요? 친절하셨죠. 어머님 잘 모시고. 근데요? 한 번은 은행에서 나올 때 봤는데 간병인 분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냥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쯤이었어요? 작년 겨울쯤? 날씨가 추웠던 거로 기억해요. 2023년 12월에서 2024년 1월. 차용증이 계속 작성되던 시기였습니다. 혹시 다른 특이한 점은요? 글쎄요. 아, 한 번은 어머님이 차에서 나 집에 가고 싶어라고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간병인 분이 지금 집에 가는 거예요 라고 달래시더라고요. 근데 방향은 은행 쪽이었거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신 채 지은 씨를 따라다니셨다는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 버튼을 눌렀는데 3층에서 멈추더니 한 여성이 탔습니다. 어머, 민주 씨? 304호에 사는 박 여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말 안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박 여사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간병인 말인데 혹시 알아? 네. 작년에 우리 집도 간병인 구한다고 알아봤거든. 그래서 소개소에 연락했는데 담당자가 그러는 거야. 504호 간병인 있잖아요. 그 사람 추천하면 안 되냐고. 왜요? 문제가 좀 있다고. 자세한 건 말 안 해주던데 다른 집에서 트러블이 있었대. 무슨 트러블이요? 그건 몰라. 근데 우리한테는 추천 안 한다고 하더라고.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했어요. 어쨌든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싶었어. 고맙습니다. 박 여사가 내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1층으로 내려갔어요. 소개소 이름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서 서랍을 뒤졌어요. 명함이나 계약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작은 파일 안에서 서류를 발견했어요. 간병인 파견 계약서, 케어플러스 간병인 소개소, 간병인 박지은, 계약일 2019년 4월 15일, 소개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케어플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504호 이순자님 따님인데요. 간병인 박지은 씨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박지은 씨가 다른 집에서도 일한 적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제가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요.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점이요? 돈 문제요. 또 침묵. 혹시 직접 오실 수 있으세요? 전화로는 좀.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소개소는 어머니 아파트에서 20분 거리에 있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저를 맞았어요.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사실,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박지은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도 좀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뜻이죠? 박지은 씨가 저희 소개소에 2015년에 등록했어요. 처음 3년은 괜찮았는데 2018년에 첫 번째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요? 강남에 사는 80대 할머니 댁이었어요. 6개월 일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가족들이 통장을 확인해 보니 돈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요? 2천만 원 정도.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박지은 씨가 할머니가 주신 거다. 차용증도 있다고 하면서 서류를 내밀었대요. 그래서요? 차용증이 진짜였어요. 할머니 도장도 찍혀 있고 서명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더 이상 진행 못했대요. 그 할머니도 치매가 있으셨나요? 네. 중증이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계속 소개하셨어요? 증명이 안 됐으니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박지은 씨가 항변하길 정말 할머니가 주신 거라고 저희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른 경우는요? 2020년에 한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송파에 사는 할아버지 댁. 그때도 돈 문제였는데 역시 차용증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요? 그 이후로 저희는 박지은 씨를 추천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어머님 댁은 박지은 씨가 직접 연락했대요. 어머님이 30년 전에 아신 분이라고. 그래서 저희 소개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계약한 거예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지은 씨가 의도적으로 어머니에게 접근했다는 말이었어요. 혹시 다른 거 더 아시는 거 있으세요? 박지은 씨가 빚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혼하면서 전 남편 사업빚을 떠안았다고. 얼마나요? 6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6천만 원. 어머니에게서 빠져나간 돈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소개소를 나와 차에 앉았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지은 씨가 어머니를 이용했다는 것을.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주야. 오빠, 지금 시간 돼? 응, 왜? 오빠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지은 씨 얘긴데. 또 그 얘기야? 오빠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오빠, 들어봐. 지은 씨가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대. 무슨 소리야? 저는 소개소에서 들은 얘기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게 증명된 거야?
증명은 안 됐지만, 민주야.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지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지은 씨한테 원한이라도 있어? 무슨 원한? 나는 진실을 알고 싶은 거야. 진실? 진실은 지은 씨가 5년 동안 우리 엄마 돌봐줬다는 거야. 그게 진실이야. 오빠, 제발. 민주야, 솔직히 말할게. 오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은 씨가 나한테 한 달 전에 먼저 연락했어. 그건 지난번에 들었어. 그때 지은 씨가 그러더라. 어머니가 생전에 민주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지은이가 더 딸 같다고 하셨대.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유산 중에 5천만 원만 받고 싶다고. 5년치 월급 생각하면 그것도 적은 거라고. 오빠는 그게 믿어져? 왜 안 믿어? 엄마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잖아. 오빠, 민주야, 너 20대 때 엄마랑 싸우고 10년 동안 연락 안 했잖아. 그거 기억나?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나한테 전화하셔서 우시기도 하셨어. 민주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그건 그래서 지은 씨가 채워준 거지. 내가 못해준 걸. 나도 나중에는 자주 전화했어. 찾아뵙기도 하고. 얼마나?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은 씨는 매일 같이 있었어. 밥 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내가 못한 걸 다 했어. 알아. 고마운 건 알아. 근데 돈 문제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고마워서 주신 거야. 그게 뭐가 이상해? 오빠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리고 나는 지은 씨한테 5천만 원 주는 거 찬성이야. 아니, 그것도 적은 것 같아. 오빠, 이 사람 과거 이력 들었어? 다른 집에서도 들었어. 지은 씨가 나한테 직접 말했어. 뭐? 억울하다고 하더라. 자기는 정말 할머니들이 주신 건데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고. 너도 똑같다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오빠, 정신 차려. 이 사람이 오빠를. 내가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너야, 민주야. 오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 지금 죄책감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엄마 제대로 못 돌본 거 후회되니까 그 화풀이를 지은 씨한테 하는 거지. 화풀이? 그래, 화풀이. 내가 못한 걸 지은 씨가 했고, 엄마도 지은 씨를 더 좋아하셨어. 그게 인정 안 되니까 지은 씨가 나쁜 사람이길 바라는 거야. 오빠, 나는 지은 씨 편이야. 그리고 유산 분할할 때 지은 씨한테 5천만 원 줄 거야. 내 몫에서.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해. 근데 지은 씨 괴롭히지는 마. 알았지?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오빠마저 지은 씨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오빠는 처음부터 지은 씨 편이었어요. 자기는 돈 한 푼 안 내도 되니까. 여동생인 저만 악역을 맡으면 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건 저뿐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오빠와의 통화 이후 사흘 동안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더 이상 혼자서는 싸울 수 없었어요.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법무법인에 상담 예약을 했어요. 6월 20일 오전 10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철민 변호사,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회색 양복에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그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받아 펼쳐봤어요. 통장 사본, 차용증, 의료 기록, 그리고 제가 정리한 증언 내용들. 한참을 말없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케이스네요. 네.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 편취. 요즘 많이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범죄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범죄가 확실한가요? 의료 기록을 보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어머님은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은 모두 그 이후에 작성됐어요. 이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서명이 있어요. 강제로 쓰게 했거나 손을 잡고 함께 쓴 겁니다. 필적 감정을 하면 나올 거예요.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주 씨, 이거 제대로 하실 거죠? 네. 시간 걸립니다. 최소 반년. 그리고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다. 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끝까지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우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시작했어요. 첫째, CCTV.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세요. 최근 6개월치라도 확보하면 됩니다. 어떻게 요청하죠? 제가 공문을 써드리죠. 변호사 명의로 요청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요. 둘째, 은행. 어머님이 거래하신 은행 지점에 가서 CCTV와 직원 증언을 확보하세요. 은행이 줄까요? 이것도 제가 공문 써드립니다. 그리고 경찰 고소를 진행할 거니까 경찰에서도 요청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계속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셋째, 필적 감정. 모든 차용증과 메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할 겁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필적 감정비만 300만 원 정도. 재수임료까지 하면 총 1,000만 원 정도 각오하셔야 해요. 큰 돈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와 저는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변호사가 써준 공문을 들고요. 관리소장이 공문을 읽더니 난색을 표했습니다. CCTV 제공은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법적 절차입니다. 거부하시면 법원 명령을 받아와야 해요.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요. 나흘 후인 6월 24일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USB를 받았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CCTV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집에 와서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날짜별로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영상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오후 2시 엘리베이터 앞 지은이 어머니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뭔가 거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어머니를 끌다시피 해서 엘리베이터에 태웠어요. 2024년 1월 25일 오전 11시 로비. 지은이 어머니를 의자에 앉혀놓고 혼자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는 멍하니 앉아 계셨고요. 10분 후 지은이 돌아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 밖으로 나갔습니다. 2024년 2월 5일 오후 3시 현관 입구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 어머니는 비틀거리셨고 지은이 부축했어요. 어머니 얼굴이 창백하고 힘없어 보였습니다. 2024년 2월 20일 오후 1시 엘리베이터 안 어머니가 벽에 기대 계셨고 지은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보고 있었어요. 서류처럼 보였습니다. 2024년 3월 8일 오전 10시 로비. 어머니가 혼자 로비를 배회하고 계셨어요. 어디론가 가려는 듯 문 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반복하셨습니다. 5분 후 지은이 나타나 어머니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갔어요. 영상을 보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셨을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리고 제가 있었어야 할 자리에 지은이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찔렀어요. 영상을 USB에 백업하고 다음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신한은행 지점. 어머니가 주로 이용하시던 곳이었어요. 창구 직원에게 변호사 공문을 보여줬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점장이 나왔어요. 공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는 1년치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공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시는 직원분 계세요? 제가 몇 번 뵀습니다.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지점장이 직원 한 명을 불렀어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순자 고객님 업무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작년 하반기에 어머니가 이 지점 자주 오셨나요? 네, 자주 오셨어요. 보호자분이랑 같이요. 그때 어머니 상태가 어떠셨어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안 좋으셨어요. 사실 저희도 좀 걱정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서명하실 때 손을 많이 떠셨어요. 보호자분이 어머님 손을 잡고 같이 쓰시는 것처럼 보였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보호자라고 하셔서. 그리고 치매가 있으시다고 하셨거든요. 가족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었나요? 거의 없으셨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고 보호자분이 다 처리하셨죠. 보호자가 혼자 온 적도 있었나요? 네, 몇 번 있었어요. 어머님 도장이랑 통장 가지고 오셔서 업무 보셨어요. 그것도 허용되나요?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도장도 있었고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사실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이해합니다. 증언해 주셔서 감사해요. CCTV를 받고 나와 차에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창구. 지은이 어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창구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주고받고 뭔가 서명하는 장면. 어머니는 그저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2023년 10월 5일.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서류에 서명을 시키는 장면. 어머니는 고개를 약간 저으셨지만 지은이 손을 잡고 강제로 서명시켰어요. 2024년 1월 10일. 지은이 혼자 은행에 왔어요. 어머니 통장과 도장을 들고 직원과 이야기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없었어요. 모든 영상을 보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범죄였어요. 명백한 사기이자 횡령이었습니다. 6월 25일 변호사 사무실로 모든 자료를 가져갔어요. 영상 잘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소장 작성하죠. 언제 제출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컴퓨터를 켜고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고소장. 고소인 정민주. 피고소인 박지은. 죄명 사기, 횡령. 1시간 후 완성된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접수 중입니다. 담당 형사가 배정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드디어 시작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은 씨 고소했어. 증거 충분히 확보했고 변호사도 이길 수 있다고 해. 10분 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진짜로 한 거야?
응 했어. 미쳤나? 은인을 고소해. 은인이 아니라 범죄자야. 너 진짜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해. 엄마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 위해서? 엄마는 지은 씨 좋아하셨어. 엄마는 치매 때문에 판단 못 하셨어. 지은 씨가 이용한 거라고. 증거 있어? 있어. CCTV, 은행 기록, 의료 기록, 증인. 다 있어. 오빠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민주야. 응. 내가 이기면 어쩔 건데? 지은 씨 감옥 가면? 그게 너한테 뭐가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실이 중요한 거지. 넌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어. 현실을 몰라. 현실은 내가 더 잘 알아. 오빠는 중국에서 구경만 하잖아. 좋아. 내 마음대로 해. 근데 나는 지은 씨 편이야. 끝까지.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6월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은 씨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저는 끝까지 갈 거라는 것. 어머니를 위해서 고소 일주일 후 담당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민주 씨죠? 김태훈 형사입니다. 고소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피고소인 박지은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반박 자료를 제출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자료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가능하세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날 경찰서로 갔어요. 형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파일을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박지은 씨 측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은 차용증이었어요. 제가 이미 본 그 차용증들. 하지만 그 뒤에 더 많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필체로 쓰인 메모 10장. 지은아, 이 돈 써. 민주는 나한테 관심 없어. 지은이가 더 딸 같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 민주는 엄마가 싫은가 봐.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어머니가 쓰신 건가요? 필체를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필요하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녹음 파일 3개 USB 첨부. 형사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더 딸 같아. 민주는 나한테 관심도 없고.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틀림없이 어머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민주 씨도 바쁘셔서 그런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그 애는 나를 싫어해. 20대 때도 나랑 싸우고 10년 동안 연락 안 했잖아. 두 번째 파일. 지은아, 이 돈 좀 써. 내가 나를 돌봐줬으니까. 엄마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엄마 돈을. 괜찮아.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세 번째 파일. 민주한테는 말하지 마. 그 애 알면 반대할 거야. 알겠어요, 엄마.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이 녹음은 언제 된 건가요? 2023년 6월이라고 합니다. 박지은 씨가 어머님과의 대화를 기록해뒀다고 하네요. 2023년 6월. 어머니가 아직 대화가 가능하셨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이건 편집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감정으로 알아봐야죠. 일단 증거로는 제출됐습니다. 형사가 다음 서류를 보여줬어요. 병원비 영수증 20장. 총 1,800만 원어치였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박지은 씨 주장으로는 나머지 돈은 모두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합니다.
1,800만 원이요? 나머지 돈은요? 현금으로 지불해서 영수증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몇 천만 원을 현금으로? 민주 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시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또 뭐가 있어요? 형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지은 씨 진술서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2019년부터 5년 동안 이순자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월급도 거의 받지 않고 오직 어머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어머님은 30년 전 제가 어려웠을 때 학비를 도와주신 은인이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딸 민주 씨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20대 때 크게 싸우고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민주 씨는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찾아뵙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외로우셨고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머님의 강한 의지로 받았습니다. 차용증은 어머님이 직접 쓰고 싶다고 하셔서 작성했습니다. 물론 치매가 있으셨지만 정신이 맑을 때 하신 일입니다. 민주 씨는 지금 죄책감 때문에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머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을 제게 화풀이하는 것입니다. 진술서를 읽는 내내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게 진술서예요? 거짓말 덩어리잖아요. 민주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시겠죠. 하지만 상대방도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형사님은 누구 편이세요? 저는 중립입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할 뿐이에요. 형사가 파일을 닫았어요. 양측 주장이 팽팽합니다. 민주 씨는 사기라고 하고 박지은 씨는 합법적인 증여라고 합니다. CCTV 봤잖아요. 어머니를 강제로 은행에 데려가는 거. 그것도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일 수도 있고 강제로 끌고 간 것일 수도 있고 은행 직원 증언도 있어요. 네, 그것도 증거로 채택됩니다. 하지만 박지은 씨 측에서는 어머님이 손을 떨어서 도와드린 것이라고 반박할 겁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필적 감정입니다. 모든 서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얼마나 걸려요? 접수해서 결과 나오기까지 한 달 반에서 2달. 그동안은요? 양쪽 다 추가 증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경찰서를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예상한 대로네요. 변호사가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대방도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저 녹음 파일. 진짜 어머니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음성 감정을 의뢰하면 됩니다. 편집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비용은요? 20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모들도 필적 감정에 포함시킬 겁니다. 어머님이 정말 쓰신 건지 확인해야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법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쪽 증거가 더 강해요. CCTV, 의료기록, 이게 결정적입니다. 상대방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50대 50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말에 기운이 빠졌어요. 왜요? 우리 쪽 증거가 더 많잖아요. 하지만 상대방도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치매 환자도 정신이 맑을 때가 있다. 본인이 원해서 준 돈이다. 딸이 돌보지 않아서 간병인이 대신했다. 이런 논리요. 그게 말이 돼요? 법정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중요합니다. 만약 박지은 씨 측에서 어머님이 정말 원하셨다는 걸
조금이라도 증명하면 우리가 이기기 어려워요.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필적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를 찾아보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많은 증거를 모았는데도 50대 50이라니.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에 오빠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은 씨가 나한테 연락했어. 내가 고소했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5년 동안 엄마 돌봐준 사람한테 답장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 엄마, 제가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 씨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민주 씨죠? 박지은 씨 담당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합의 제안하러 연락드렸습니다. 합의요? 네. 저희 의뢰인이 3,200만 원 중 2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그 대신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재판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저도 증거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법정에서 중요한 건 합리적 의심입니다. 어머님이 정말 원하셨을 가능성, 그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거절합니다. 정민주 씨,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재판 가면 어머님의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나요. 딸과의 갈등, 외로움, 정신 상태까지. 그거 원하세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생각 잘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합의 제안이 왔는데 거절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저쪽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과거를 다 공개한다고. 그러라고 하세요. 우리도 할 말 많습니다. 변호사의 확신 있는 목소리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은이가 더 딸 같아. 민주는 나한테 관심 없어. 진짜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지은이 조작한 걸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물이 왔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 접수 확인서. 접수번호와 예상 결과 통보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 통보일 2024년 8월 25일. 2달 후였어요. 2달. 그동안 저는 이 불확실함 속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7월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가장 긴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8월은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달력을 봤어요. 8월 25일.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는 날. 하지만 그날이 다가올수록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어머니가 정말 직접 쓰신 거라고 나오면, 만약 제가 틀렸다면. 8월 20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주 씨, 추가로 조사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박지은 씨의 과거. 더 파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요? 사립탐정을 고용하죠. 비용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또 돈이었어요.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세요. 사흘 후 탐정 보고서가 왔습니다. 앉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박지은 46세 신상조사 보고서. 1. 학력 및 경력.
1997년 고등학교 졸업, 2000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2015년 케어플러스 간병인 소개소 등록. 2. 결혼 및 이혼. 2005년 결혼. 2015년 이혼 사유 배우자 사업 실패. 3. 재정 상태. 현재 대부업체 대출 6,200만 원 이자율 연 18%. 월 이자 부담액 약 93만 원. 신용카드 연체 기록 2023년 3월, 2023년 7월. 4. 전 근무지 조사. 2018년 강남구 A 할머니 댁 6개월 근무. 할머니 사망 후 2천만 원 분쟁 발생. 차용증 제시로 법적 문제 회피. 2020년 송파구 B 할아버지 댁 4개월 근무. 할아버지 사망 후 1,500만 원 분쟁 발생. 역시 차용증으로 해결. 5. 통화 기록 분석 2023년 6월 2024년 3월. 대부업체와 통화월 평균 8회. 다음 달까지 3천만 원 갚아야 함 2023년 7월 15일. 어떻게든 돈 마련하겠음 2023년 8월 2일. 6. 지인 증언. 같은 소개소 간병인 C씨. 지은이가 치매 환자 담당을 선호한다고 했어요. 관리하기 편하다고. 전 남편. 지은이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제 사업 망했을 때도 책임 전가하고 이혼했어요. 보고서를 읽는 내내 소름이 돋았어요. 상습적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치매 환자를 의도적으로 타깃으로 삼아왔던 거예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보고서 봤어요? 네,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어렵습니다. 과거 사례는 법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직접적 증거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패턴을 보여주는 데는 유용합니다. 그럼 필적 감정 결과와 합쳐지면 강력해집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8월 25일이 다가왔어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만 쳐다봤어요. 오전 9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주 씨, 결과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사무실로 오세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30분 후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 결과 보고서.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감정 대상 차용증 7장. 결과 1번 차용증 2023.08. 15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것으로 보이나 필압과 획순이 비정상적. 제3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서명시킨 것으로 판단됨. 2번 차용증 2023.09. 10동일. 3번 차용증 2023.10. 5동일. 4번 차용증 2023.11. 20필체가 완전히 다름. 위조 가능성 높음. 5번 차용증 2023.12. 15동일. 6번 차용증 2024.01. 10동일. 7번 차용증 2024.02. 5동일. 종합의견 7장 중 5장은 위조 또는 강제 서명으로 판단됨. 2장은 피해자가 쓴 것으로 보이나 의료 기록상 해당 시점에 판단 능력이 없었으므로 법적 효력 없음. 눈물이 났어요. 이겼어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감정 대상 메모 10장. 결과 8장 필압, 획순, 글자 크기가 피해자의 평소 필체와 완전히 다름. 위조로 판단. 2장 피해자가 쓴 것으로 보이나 내용이 불완전하고 문맥이 이상함. 편집 또는 유도된 것으로 추정. 메모도 대부분 가짜였어요. 그렇습니다. 박지은 씨가 직접 쓰거나
어머님을 유도해서 쓰게 한 겁니다. 녹음 파일은요? 음성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음성 감정 결과. 파일 1. 편집 흔적 발견. 원본 파일에서 특정 부분만 추출하여 재조합한 것으로 판단. 실제 대화 맥락과 다를 가능성 높음. 파일 2, 3. 동일. 편집됐다는 거죠? 네. 어머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지만 앞뒤 맥락을 잘라서 다른 의미로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경찰에 제출합니다. 이 정도면 구속수사도 가능해요. 정말요? 네.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김태훈 형사에게 감정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지은 씨 긴급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언제쯤이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요. 이틀 후인 8월 27일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장 발부됐습니다. 지금 박지은 씨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도 돼요? 안 됩니다.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오후 3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체포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저항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했지만 증거를 보여주니 말이 없어지더군요. 그리고요? 집에서 추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증거요? 다른 노인들의 통장과 도장입니다. 뭐라고요? 박지은 씨가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총 3명분. 어머님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술을 받고 싶다고. 오후에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받았어요. 박지은 씨가 일부 자백했습니다. 형사가 조서를 펼쳐 보였어요. 피의자 진술. 처음에는 정말 어머님을 돌보려고 했습니다. 30년 전 은혜도 갚고 싶었고요. 하지만 2022년 말 대부업체에서 빚 독촉이 심해졌습니다. 매달 이자만 1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월급은 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때 어머님이 치매가 심해지신 걸 알았습니다. 판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만 빌린다는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근데 한 번 하니까 쉬워지더라고요. 차용증은 어머님 손을 잡고 같이 썼어요. 혼자서는 못 쓰시니까. 도장도 제가 찍었고요. 메모는 제가 썼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거로 쓰려고. 녹음은 진짜 어머님 목소리예요. 하지만 다른 대화에서 나온 말들을 편집한 겁니다. 진술서를 읽으며 저는 허탈함을 느꼈어요.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도 감사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은요? 확인 중입니다. 박지은 씨가 보관하고 있던 통장 주인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서 빼돌린 돈은 어디로 갔어요? 대부분 빚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이미 다 쓴 돈이니까요. 하지만 재판에서 배상 판결이 나면 박지은 씨가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며칠 후 지은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지은 씨가 수갑을 찬 채로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그 어린 소녀가 아니었어요. 피곤하고 초라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지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신문을 시작했어요.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나? 네. 지은 씨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반성하나?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은? 지은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 씨, 정말 미안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께도 죄송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지은 씨가 끌려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법정을 나와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제 재판만 남았습니다. 언제쯤이요? 한 달 후쯤 1심이 시작될 겁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사기 및 횡령죄. 4년에서 5년 정도 예상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겼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돈도 돌려받기 어렵고, 지은 씨도 결국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정의일까? 이게 제가 원하던 결말일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실은 밝혀졌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명예는 지켜졌다는 것.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추웠어요. 난방이 켜져 있었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지은 씨가 피고인석에 섰어요. 4개월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머리도 희끗희끗해진 것 같았어요. 피고인 박지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2년간에 걸쳐 치매를 앓고 있던 피해자 이순자로부터 총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하고 강제로 서명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명백한 사기 및 횡령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다. 판사가 잠시 멈췄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인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4년. 지은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에게 6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출소 후 월 50만 원씩 분할 상환을 허가한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 씨가 끌려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입모양으로 미안합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와 변호사를 만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주 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하지만 제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민주 씨,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허전해서요.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당연합니다. 8개월 동안 싸우셨으니까요. 이제 쉬세요.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지은 씨는 처벌받았고 돈도 돌려받게 됐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고 잃어버린 시간도 되돌릴 수 없는데 며칠 후 저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너무 오래 미뤄둔 일이었어요.
안방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고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즐겨 입으시던 블라우스들. 이제는 주인 없는 옷들이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양말, 속옷, 손수건, 그리고 맨 아래 서랍.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꺼내서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옛날 사진, 제가 어렸을 때 사진, 오빠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편지 한 통. 봉투에는 민주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2023년 3월 5일. 민주에게.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아직 치매가 심하지 않았을 때 쓰신 것 같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민주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엄마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진 걸 너도 알지? 병원에서는 치매라고 하더구나. 점점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 무섭다. 그래서 정신이 맑을 때 이 편지를 쓴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민주야, 20대 때 우리가 크게 싸운 거 기억하지?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었지. 사실 그건 다 엄마 잘못이었어. 엄마가 너무 간섭했고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했어. 미안하다. 나중에 내가 다시 연락해줬을 때 엄마는 정말 기뻤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내가 바쁜 거 알아. 일도 많고 내 인생도 살아야 하잖아. 엄마는 괜찮아. 편지가 흐릿해졌어요. 눈물 때문에. 요즘 지은이라는 아이가 엄마를 돌봐주고 있어. 착한 아이야. 30년 전 우리가 도와줬던 그 아이 기억나니? 처음에는 고마웠어. 하지만 요즘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자꾸 돈 이야기를 하고 통장을 보자고 하고 혹시 엄마가 돌아가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 해결해줘. 엄마는 내가 똑똑한 아이라고 믿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하지만 저한테 말씀 못 하셨던 거예요. 민주야, 엄마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엄마는 그것으로 충분해. 엄마를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나쁜 딸이라고 생각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너라는 딸이 있어서.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걱정하고 사랑하고 계셨어요. 지은 씨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계셨지만 제게 부담 주기 싫어서 말씀 안 하신 거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한참을 울었어요. 편지를 꼭 쥐고 어머니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머니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돈도 아니고 호화로운 간병도 아니었어요. 그냥 딸의 전화 한 통, 짧은 방문 한 번. 그게 전부였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요. 엄마를 기억하는 일. 며칠 후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겨울이었지만 날씨는 맑았어요.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저예요. 민주. 바람이 불어왔어요. 모든 일 정리했어요. 지은 씨는 처벌받았고 돈도 돌려받게 됐어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편지 읽었어요. 제가 정말 못난 딸이었죠.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동안 일에만 빠져서 엄마한테 소홀했어요. 전화도 자주 안 드리고 찾아뵙지도 않고
20대 때 싸우고 10년 동안 연락 안 했던 것도 평생 후회할 거예요. 가방에서 어머니 편지를 꺼냈어요. 근데 엄마는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오히려 걱정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편지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저도 엄마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어요. 그냥 표현을 못했을 뿐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더 자주.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거 할게요. 코스모스 심을게요. 봄에.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어요. 편히 쉬세요, 엄마. 산소를 내려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며칠 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주야. 응. 재판. 끝났다며. 응, 끝났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응?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중국에 있다는 핑계로 다 내게 떠넘기고.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도 엄마 아들인데 제대로 못했어. 오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 씨 편들었던 것도 미안해. 내가 맞았어.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알아. 늦었다는 거. 그래도 하고 싶었어. 저도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고마워, 민주야. 정말로.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025년 1월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새로운 시작.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 어머니를 잃었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얻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의 중요함. 시간이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사는 것의 가치. 책상 위에 어머니 편지를 펼쳐놓고 저도 펜을 들었어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2일. 오늘부터 어머니를 제대로 기억하기로 했다. 매주 산소에 갈 것.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 만들어 먹을 것. 어머니 사진첩 정리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할 것.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따뜻한 인사 전해드릴게요.